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2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존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프롤로그와 같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드렸고, 오늘은 본격적인 바디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찰 1부터 우리가 바디우의 존재론을 탐사하기 시작할 텐데,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환기해 드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시란 무엇인가? 현시란 언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시가 언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해가 안 가시거나 혹은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현시라고 한다면 그게 왜 언어라고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운을 띄워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2주 전이죠. 지난번 수업에서는 운을 띄워드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렸고, 그 공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명을 오늘 수업에서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진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다시 존재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재론이라는 것은 바로 사유의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학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학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생각인가 하면 존재에 대한 사유의 과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유의 과학 그러면 문득 생각의 과학 그러면 뇌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재승 박사와 같은 뇌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뇌가 사유하는 것과 그 하드웨어죠. 그 다음에 생각이 사유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분석 강의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드웨어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리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작동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영역을 우리는 생각, 사유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의 문제도 물론 사유에 영향을 주겠지만 진정으로 사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유 그 자체는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때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다루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그 영역에서 뭐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작용들이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다룰 때에는, 그리고 생각에 관련된 과학을 다룰 때에는 뇌과학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뇌과학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유에 영향을 받는지, 혹은 그것에 이끌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존재론인지를 오늘 이 초반부에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찰 1에서, 바디우의 성찰 1에서 제목이 있어요. 타이틀이 이렇게 달려있죠. 하나와 다수라는 타이틀이 달려있고, 모든 가능한 존재론의 선험적 조건들이라고 이렇게 해명이 덧붙여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시가 되어 있죠. 첫 페이지에. 자,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은 도대체 뭐냐, 하나와 다수,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해해 나가도록 하시겠지만, 자, 그래도 먼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존재론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유의 과학이라고. 그럼 사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유의 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현시가 언어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드렸던 것처럼 사유는 언어적 사유라는 거예요. 언어적 사유. 그래서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은 그 언어적인 사유의 최소 단위, 토대가 되는 단위다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바디우가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가? 왜 바디우가 하나와 다수는 모든 가능한 존재론의 선언적 조건인가?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존재론이 존재를 다루는 로고스, 옹톨로지죠. 존재를 다루는 로고스이기 때문이고, 로고스는 사유이기 때문이고, 사유는 언어적 사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적 사유의 토대에는 하나와 다수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중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볼게요. 자, 현시는 프레젠타시옹이죠. 프리젠트이죠. 프리젠트라는 건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여러분 회사에서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은 뭐예요?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예요. 컨텐츠를 나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죠. 과제를 내가 했지만 이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강단에 올라와서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현시예요. 근데 이게 존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제가 일부 수업에서 그런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업에서도 그런 암시를 드렸어요. 그냥 존재가 존재만 있고 거기 있기만 하고 우리가 그걸 있는 거기에 그것이 있다라는 걸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시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자,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낭만주의적 사고와 엄격한 존재론적 사고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레젠타시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현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제가 일부 마지막 강의에서, 그리고 유튜브에 무료 공개된 강의이죠. 10강에서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입문이라는 텍스트의 서론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안에서, 현시라는 건 말씀 안에서 있음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라고 하이데거의 그 강의로 형이상학 입문을 번역하신 분은 이걸 말이라고, Wort를 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좀 격을 높이셨죠. 적절한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언어가 아닌 것이니까. 그것은 숭고한 언어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언어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를 끌어내는 언어이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자, 그 말씀 안에서 있음이 레트르가 자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 그게 존재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존재는 자신을 있으면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숨겨져 있고 인류가 다 멸망한 뒤에도 거기에 있음이, 그것이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식의 사유로도 추론되지 않았다면 그건 존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시는 말씀 안에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라고 표현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상징계 안에서, 언어 안에서 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시와 말씀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존재는 자신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시의 구조와 형식은, 자, 현시의 구조와 형식은 언어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여서 제가 현시는 사유의 구조와 형식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현시와 사유는 같은 거예요. 현시와 사유는. 다시 말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 현시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사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시가 현시의 형식이 말씀이라면 사유의 구조와 형식도 말씀인 것이죠. 둘 다 언어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현시는 언어의 체제이고 현시는 사유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유 또한 언어의 체제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존재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혹은 존재론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존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존재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존재론이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존재론 지금 언어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고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형식이, 그 현시의 구조와 형식이 언어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죠.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어도, 말로 사유할 수 없어도 무언가가 거기에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의 존재론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사유의 구조가 어째서, 우리의 사유의 구조가 어째서 언어적이냐. 물론 언어적인 것 있다는 건 알겠지만 언어 말고도 있지 않는가. 봐라, 우리가 이미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촉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언어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를 들면 미술의 영역을 봐라, 예술가들을 봐라. 거기에는 언어적 사유가 아니라 어떤 형상의 사유 혹은 색감, 형태, 어떤 조화, 미학적인 것, 즉 감각적인 것들에 의한 사유가 있지 않는가. 왜 지금 다 이렇게 언어에다 때려박고 있나. 왜 사유의 구조가 곧 언어의 구조라고 말하나. 심지어는 존재가 자신을 언어적으로만 우리에게 드러낸다라고 말하는가. 왜 모든 걸 상징기 안에 가두려고 하는가. 왜 언어가 전부라고 하는가. 그래서 왜 언어 중심주의적인 사고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건 지금 바디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디우의 이 언어 중심주의적인,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준비를 시켜드리는 것이죠. 이거 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 해명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디우가 했던 언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존재론적 내기라고 불러요. 내기를 거는 것이죠. 내기.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존재가 거기에 있다면, 뭔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 가지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음이 거기에 있다면 그 있음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걸 자신이 스스로 현시하는 거에, 스프레정태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적인 방식으로만, 왜 말씀 안에서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는가? 난 이해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적인 틀을 존재의 유일한 현시의 체제로 보는가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재와 인간의 관계부터 다루어 볼게요. 존재와 인간의 관계. 자, 인간은 어떻게 사유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유의 존재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언어적인 사유 말고 다른 것도 한다. 이미지로 사유하고 뭐로도 사유하고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의 다양한 인문학들이, 정신분석이, 락강의 정신분석이, 혹은 언어학이, 혹은 철학이, 혹은 사회학이 우리가
전적으로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증해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적인 사유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20세기 인문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논증해 주었다라는 그 성과에 일단은 기대어서 인간의 사유만큼은 언어적이다라고 일단은 규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가들은 언어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거 아닌가?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리니까 색감과 형태로 그런 식으로 사유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화가의 작품이 일단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예술가의 작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술가는 자,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죠. 예술 작품을 그리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사고하면서 그 모든 걸 시작을 하죠. 자, 그 시작에 있어서 이미 언어적인 규정과 토대가 이 인간 존재를, 이 실천하는 한 사람의 행위자를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림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예술가가 무엇인지, 미술이 무엇인지, 미술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린다는 행동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관념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이 사람이 하는 건 예술이 아니고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끄적대는 행동, 어떤 시간 때우는 행동, 혹은 어떤 유희의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는 예술 작품으로 구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술 작품이란 뭐냐 하면 그걸 스스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예술가라고 사유하는 사람에 의한 실천적인 결과의 대상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가 아무리 감각적인 무언가를 한다 해도 그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다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는 물론 감각적인 것들의 초과와 분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언어를 넘어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 언어로 통제하는 과정 안으로 들어와서 언어적인 규정 안에서 그 감각적인 것을 일단은 묶어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걸 제 아무리 감각적인 행위라 해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언어적인 관념의 틀이 그 행위자와 그 작품의 결과물들을 묶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권력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인간은 제 아무리 감각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이라 해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언어적인 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사유는 전적으로 언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다양한 철학자들이 락강을 불러오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주일상스가, 우리의 신체가 이 감각적인 것들이 어떻게 그 시작에서부터 결국은 사회적인 관념의 권력에 의해서 거세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정신분석이 그 개인들을 살펴가면서 개인의 무의식과 유년기를 살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언어적인 존재인지,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존재인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인지를 밝혀내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결국은 언어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유는 언어다라는 그와 같은 연결점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래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 존재라고 다자인이라고 부르죠. 하이데거는 우리 존재가, 우리 주체가 이 다자인을 락강은 빠글레트라고 부르죠. 말 존재라고 불러요. 결국은 언어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현 존재가 자신 앞에 존재하는 있음, 즉 존재를 파악하는 수단은 언어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언어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어 외에 다른 걸 사용하거나 언어 외에 다른 관점에 근거해서 존재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건 존재론이 아니고 엄격한 어떤 사유의 과학이기보다는 일종의 예술, 혹은 일종의 망상, 혹은 일종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무속신앙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왜 우리는 존재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가정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현시다라고 가정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결국 우리에겐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한다 해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 그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가 이미 언어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유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편적으로 공유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비언어적인 어떤 감각적인 초언어적인 현상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지만 그걸 받고 그걸 존재다라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태도로 존재에 접근한다는 거죠. 그걸 현시는 언어적인 것이다라고 일단은 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낄 능력이 없으니까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언어적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보다 적극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파악할 때에는 일단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존재는 우리의 사유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의 사유 공간인 것이죠. 이 사유 공간은 언어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적인 그것 안으로 존재가 들어와서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언어의 의미들을 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게 하이데거와 다른 점이죠. 하이데거는 의미의 세계에 주목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오와 함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서는 의미화의 그런 표면들, 의미들, 기의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심층을 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조적인 심층을 탐사하게 되면서 그럴 경우에 우리는 존재가 이 언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표현할 때 그 언어가 최초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토대의 지점, 자신을 현시하는 가장 근원적인 사태에 우리가 언어적인 공간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촉발의 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존재론적인 내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언어는 아니에요. 존재가 언어적인 건 아니에요. 존재가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는 언어의 공간에서 자신을 현시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언어적인 공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사유 공간 아닌데 이 사유 공간은 언어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유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존재가 출현하는 걸 관찰할 방도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 공간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언어 공간이라는 것 안으로 들어온 존재를 다루는 그 상황 자체의 존재론을 일단은 한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는 이 언어 공간, 사유 공간, 이 현시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 드러냄을 우리는 현시라고 부르고 그것을 전체로 통틀어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유 공간이라는 이 언어 공간에 떠다니는 의미들에 주목하지 않고 그 심층으로 들어가서 이 존재와 언어가 맞닿는 이 토대의 장소까지 우리가 언어의 구조를, 사유의 구조를, 언어적인 사유의 구조를, 즉 현시의 구조를 파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탐사할 수 있다면 그 촉발의 지점, 이 경계의 지점, 락강은 이걸 연안이라고 부르죠. 리토갈이라고 부르죠. 이 연안가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그 토대의 지점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의 모습을, 존재의 어떤 형식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기인 것이죠. 존재가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건 언어의 공간이니까 그 언어의 공간 안으로 존재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촉발의 지점을 필지하고 탐사하고 거기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최초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기를 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태양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은 태양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오고 날이 흐려서 폭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어서 태양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은 안 보이지만 어제는 봤기 때문에 태양이 저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태양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태양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태양의 존재가 거기에 있지만 자, 오랑우탄에게는 어떨까요? 오랑우탄에게도 태양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처럼 드러낼까요? 일단은 일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랑우탄에게는 태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각이 다르니까. 오랑우탄에게는 다른 언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일종의 기호의 체계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감각에 많이 의존하는 존재인 것이니까 오랑우탄이 태양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과 인간이 태양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유하는 방식에 있는 것 같아요. 태양에 대해서 우리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주로 사유하니까 우리는 달력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 모든 기호체계의 언어적인 구조를 통해서 태양을 사유하는 것이니까 태양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인 은유를 떠올리고 태양에 대해서 언어적인 어떤 서사를 작동시키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언어라는 필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언어 공간과는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랑우탄들은. 그러니까 오랑우탄들이 태양에 대해서 사유하는 건 그 존재론에 대해서 만약에 오랑우탄의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오랑우탄이 태양에 대해서 존재론을 작동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다르니까. 태양이란 건 저기에 있어요. 오랑우탄에게도 저기에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장소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사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는 틀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그러면 이건 인간의 존재론이에요.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태양의 존재는 우리에게만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존재이네. 오랑우탄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태양이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보편적이지 결국은 존재론은 아니네. 왜냐하면 존재론이라는 건 인간과 관련 없이 거기에 있는 그 자체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의 현상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끝까지 가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라는 도구, 뛰어난 도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인간을 그 한계 안에 사로잡는 이 언어라는 도구의 그 극점까지 가면 오랑우탄이 태양을 만나는 순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양을 만나는 그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언어 한계 바깥까지 사유할 수 있는, 즉 언어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어떤 형식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기를 거는 것이 바로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인간에게만 작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언어를 초국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에 집중해야만, 언어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이 세계 그 자체인 것이죠.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건 언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유한다라는 것은 언어의 지배를 받고 언어의 한계 안에 갇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언어의 끝점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언어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언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사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존재론자들은 언어는 인간의 것이기만 인간만의 것이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사유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로부터 오히려 멀어진다. 언어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낭만주의자들. 언어를 버려라. 언어는 너희를 한계 안에 가둔다.
그러니까 언어를 버리고 존재와 마주하라. 신비주의자들이죠. 16세기, 17세기 신비주의자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그렇게 했죠.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간과했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언어에 의해서 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신비주의적인 언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는 포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마주하고 싸워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극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의 공간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언어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의 끝까지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끝까지 가는 과정을 바디우의 수학적인 존재론이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 중에 언어인 수학의 언어를, 즉 의미를 포기하고 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뛰어난 언어를 선택하고 그것이 집합론이었고, 그 끝까지 가서 공백에 도달하는 사유를 진행시켜 나가고자 했던 것이 바디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짝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있는, 진정으로 거기에 있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실제, 존재의 한쪽 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어떤 존재는 분홍색처럼 이미지로 그걸 파악해요. 이미지밖에 없는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물들의 세계에서. 또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죠. 또 어떤 존재들은 이 촉각, 피부의 촉각만으로 그 실제를 파악해요. 그런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자들은 인간처럼 언어를 통해서 그걸 파악하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아주 언어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언어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와 실제를 매개하는 것은 우리 촉각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니까, 주요하게 우리와 실제를 분리시켜 놓고 우리와 실제를 매개하는 것은, 필터링하는 것은 언어이니까 우리는 일단은 언어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감각적인 세계가 좋아, 나는 이미지의 세계가 좋아 하면서 촉각을 선택하고 이미지의 세계를 선택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언어적인 공간 안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상징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니까 언어 안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언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선택해요. 우리에게는 언어밖에 없으니까. 언어를 선택하면 저 가지에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저 열매가 달려있고 이파리가 달려있는 그 의미의 세계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언어의 끝점이 실제와 맞닿는 조지점이 바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지점인데, 저기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언어가 가진 뛰어난 영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나 촉각과는 다르게 우리를 현상과 분리시켜 놓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사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언어인 것이니까,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보편적인 구조를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상징계의 언어인 것이니까, 그 언어가 가진 뛰어난 영능을 사용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차단막들을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실제까지 닿을 수 있는, 저 접점까지 닿을 수 있는 여정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것이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인 것이고, 그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의 양극이 바로 하이데거와 바디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에서 특히 개별적인 문학성을 강조함으로써 저 근저에까지 가지 못하고 의미론의 세계를 떠돌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게 바디우의 비판인 거예요. 바디우는 그러한 의미의 세계, 그 문학의 세계를 일단 배제하고 구조의 그 뿌리, 그 어떤 구조물만을 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용어들, 다른 언어들을 포기하고 수학의 언어들만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저 실제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디우 존재론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야. 기본적인 입장. 언어 중심주의적인 존재론의 조건이기도 하고 숙명이기도 하고 또한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시의 체제였어요. 현시라는 건 무언가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체제를 말해요. 현시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보여지는 것은 이 세 개의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공간은 언어적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현시의 공간 안에서 자, 우리가 이거 바디우의 성찰 1의 주인공이 되는 개념으로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을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일자와 다수는 어떤 기능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